구두쇠 영광과 지혜로운 머슴. 글 허필여, 그림 최철민. 콩은 중국에서 처음 기르기 시작했어요. 그 역사는 4,000년이 훨씬 넘어요. 충청남도 태안군은 좋은 콩을 만들어 온 나라로 보내주는 콩 주산지랍니다. 청년은 구두쇠 영감에게 돈 대신 콩으로 세경을 달라고 했어요. 첫째 날에는 한 알, 둘째 날에는 두 알, 셋째 날에는 네 알. 그렇다면 다섯째 날에는 몇 알이 될까요?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구두쇠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지독한 구두쇠인지 머슴들이 일한 세경마저 갖은 핑계를 대고 주지 않았어요. 이 소문을 들은 머슴들은 아무도 구두쇠 영감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네. 저 많은 돈 누가 배를 신고 배지? 구두쇠 영감의 생각을 알고 있는 듯 키가 크고 튼튼해 보이는 청년이 찾아왔어요. 머슴을 구하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구두쇠 영감은 뛸 듯이 기뻤지만 세경을 적게 주려는 생각에 시치미를 뚝 떼고 물었지요. 나는 돈을 많이 못 주네. 그래도 좋다면 일을 하겠나? 네, 저는 많은 돈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대가로 돈 대신 곡식을 조금 주시면 어떨까요? 곡식을 얼마나 주면 되는가? 첫째 날에는 콩 한 알, 둘째 날에는 콩 두 알, 셋째 날에는 콩 네 알, 넷째 날에는 콩 여덟 알, 다섯째 날에는 콩 16알. 이렇게 매일 그 전날에 곱으로 주시면 됩니다. 구두쇠 영감은 속으로 신이 났어요. 하하하, 콩만 몇 알씩 달라고? 그까짓 건 얼마든지 주고 실컷 뿌려 먹어야지. 다음날부터 청년은 열심히 일을 했지요. 황소같이 힘도 세고 부지런해서 세 사람 몫을 거뜬히 해냈습니다. 구두쇠 영감은 너무 좋아서 입이 벌어졌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어도 청년은 열심히 일만 하고 세경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구두쇠 영감도 세경을 주지 않고 넘어갔어요. 청년이 온 지 꼭 3년째 되던 날, 청년은 그동안 밀린 세경을 계산하자고 했어요. 그래, 콩을 얼마만큼 주면 되지? 첫째 날은 콩 한 알, 둘째 날은 콩 두 알, 셋째 날은 콩 네 알, 넷째 날은 콩 여덟 알, 다섯째 날에는 콩 16알, 10번째 날에는 콩 512알. 구두쇠 영감은 너무 놀라 말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콩 한 알이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될지 꿈도 꾸지 못했기 때문이었지요. 밤새 계산을 끝낸 청년은 창고에 쌓여있던 많은 곡식을 몽땅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편지 한 장을 남겼어요. 앞으로는 머슴들의 세경을 제대로 주세요. 여기 있는 것을 몽땅 가져가도 저는 세경의 반만 받은 셈이 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머슴한테 혼쭐이 났으니 앞으로는 머슴들에게 세경을 꼬박꼬박 잘 주겠지요. 황금똥을 싸는 고양이. 글 허필여, 그림 신소영. 옛날 바닷가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착한 어부와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어부의 아내는 생선을 팔러 나갔습니다. 아휴, 오늘은 생선이 하나도 안 팔리네. 그렇지, 언니에게 생선을 좀 사달라고 부탁해야겠다. 어부의 아내는 부잣집으로 시집간 언니를 찾아갔어요. 언니, 오늘 생선이 아주 싱싱해요. 생선 좀 사주세요. 아이고, 비린내. 어서 치우지 못하겠니? 우리는 고기만 먹지 생선 먹지 않는다고. 아, 그런 줄 몰랐어요. 미안해요. 언니에게 쫓겨난 어부의 아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깜짝 놀란 어부의 아내가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니 생선이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전 바닷속 용왕님의 아들인데 세상 구경을 나왔다가 그 물에 걸렸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어쩐지 오늘 생선이 하나도 안 팔린다 했더니 너 때문에 그런 모양이구나. 어부의 아내는 생선을 바다에 놓아주었어요. 그러자 물고기는 늠름한 왕자가 되어 바다에서 걸어 나왔어요. 아주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저와 같이 용왕님을 뵈러 용궁으로 가요. 용왕님은 어부의 아내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들을 살려줘서 정말 고맙소. 네, 그대에게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리리다. 어부의 아내는 용왕님이 건네주는 고양이 한 마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에 노란콩 5알만 먹이라고 했지? 어부의 아내가 노란콩 5알을 먹이자 놀랍게도 고양이는 노란 금똥을 쌌습니다. 어부의 집은 고양이의 금똥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자 언니가 쫓아왔습니다. 금똥 싸는 고양이를 나에게 빌려줘. 어부의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언니에게 고양이를 빌려주었어요. 언니, 하루에 노란콩 5알만 먹여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이 먹여야 한꺼번에 금똥을 많이 싸지. 언니는 고양이에게 노란콩을 한 그릇이나 먹이고 금똥 싸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금똥을 쌀 줄 알았던 고양이는 새카만 똥만 싸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언니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고양이가 죽은 거예요. 어부의 아내는 고양이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고양이의 무덤에서 싹이 나더니 노랗고 맛있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금똥을 더 많이 얻으려는 언니의 욕심 때문에 고양이가 죽고 말았어요.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소중한 것을 잃기 마련이랍니다. 연호랑과 새오녀. 글 이태영. 그림 이지야. 연호랑과 새오녀의 배경은 경상북도 영일군입니다. 영일은 해맞이라는 뜻으로 연호랑과 새오녀를 기려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영일군은 1995년에 그 이름이 사라졌지만 구룡포읍 호미곶 해맞이 공원에는 연호랑과 새오녀 상이 세워져 있어서 2000년 전 설화 속 신비를 더듬어 볼 수 있답니다. 신라 동쪽에 있는 바닷가 마을에 연호랑과 새오녀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 연호랑은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아내 새오녀는 아름다운 비단을 짜면서 살았어요.
연호랑과 새우녀는 금실 좋고 마음씨가 고와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어요. 여느 날처럼 연호랑은 바닷가 바위 위에서 그물을 들이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름 한 점 없던 맑은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세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비가 쏟아지겠네. 얼른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때 갑자기 바위가 흔들리더니 바다 위를 둥둥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연호랑은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굴렀지요. 바위는 흘러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어요. 연호랑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새우녀님. 그러다가 바위에 쓰러져 기절하고 말았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린 연호랑은 자신이 낯선 바닷가에 와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기가 어딘가요? 연호랑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모두들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어요. 여기는 신라가 아니로구나. 내가 먼 나라로 떠내려온 모양이다. 연호랑이 도착한 곳은 지금의 일본인 대화국이었어요. 대화국 사람들은 바위를 타고 온 연호랑을 신기하고 귀하게 여겼어요.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틀림없어요.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부탁합시다. 연호랑은 그곳에서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대화국 사람들은 어질고 지혜로운 연호랑을 따르고 존경했지요. 그러나 연호랑은 항상 근심이 떠나지 않았어요. 새우녀님은 잘 있을까? 나를 찾으며 슬퍼하고 있을 텐데. 언제나 새우녀 걱정뿐이었지요. 한편 돌아오지 않는 연호랑을 찾아 나선 새우녀는 바닷가 바위 위에서 연호랑의 신발을 보았어요. 새우녀는 연호랑이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했지요. 연호랑님. 목 놓아 흐느끼던 새우녀는 바위 위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한참 후 정신을 차리고 깨어난 새우녀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낯선 바닷가 마을에 와 있었기 때문이지요.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이 하는 말도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우녀도 바위 위에 실려 대화국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대화국 사람들은 바위를 타고 온 여자를 연호랑에게 데려갔어요. 새우녀님! 연호랑님! 연호랑과 새우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대화국 사람들도 부부의 만남을 축복해주고 더욱 극진히 모셨답니다. 한편 신라에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연호랑과 새우녀가 떠나고 나죠? 해와 달이 빛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캄캄한 어둠에 쌓여 버렸습니다. 근심에 잠긴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어요. 신라에 있던 해와 달의 전기가 동쪽으로 가버려서 그렇습니다. 어허, 어찌 그런 일이? 어떻게 하면 해와 달이 다시 빛을 내겠느냐? 해와 달의 전기를 가진 연호랑과 새우녀를 데려오시면 해와 달이 다시 빛을 낼 것입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을 대화국으로 보내 연호랑과 새우녀를 데려오게 했어요. 임금님이 보낸 사신의 말을 들은 연호랑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나를 이리로 데려온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지는 못하는 대신 비단을 드릴 테니 이것을 가져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십시오. 연호랑은 새우녀가 짠 비단 한 피를 사신에게 주었어요. 신라의 임금님은 새우녀가 짠 비단을 바쳐서 하늘에 정성껏 제사를 지냈어요.
우와, 해가 맑아졌다! 야, 세상이 다시 환해졌다!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어요. 그 후 다시는 해와 달이 빛을 잃는 일은 없었답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글 허피려, 그림 정진웅. 옛날 어느 산골에 착한 오누이와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도와주며 어렵게 살았지만 집안에는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어느 날 이웃 마을 잔칫집에 일을 도와주고 떡을 얻어 집으로 돌아오던 어머니는 산고개에서 무서운 호랑이와 마주쳤습니다. 호랑이님, 저는 집에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어머니의 애원을 듣고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지만 고갯길마다 나타나 떡을 하나씩 빼앗아 먹고 난 호랑이는 떡이 떨어지자 어머니마저 잡아먹고 말았어요. 그래도 배가 고픈 호랑이는 어머니의 옷을 입고 오누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맛있는 떡을 가지고 왔다. 어서 문 열어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상한 것을 눈치챈 오빠가 꾀를 내어 말했어요. 엄마는 항상 문틈으로 손을 내밀고 들어오시는데 이상하네. 호랑이는 얼른 문틈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온 손은 뾰족한 발톱에 털이 북실북실한 호랑이의 발이었습니다. 큰일 났다. 어서 도망가자. 부엌으로 해서 뒷마당으로 도망친 오누이는 우물 옆에 큰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누이를 쫓아 나온 호랑이는 우물물에 비친 오누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우물 속으로 들어갔니? 나무 위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오누이는 호랑이의 모습이 우스워 큰 소리로 웃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나무 위에 오누이를 보았어요. 그 나무에는 어떻게 올라갔니?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 오빠의 말에 참기름을 바르고 나무를 오르던 호랑이가 나무에서 계속 미끄러지자 동생이 말했습니다. 도끼로 찍고 올라오면 될 텐데. 호랑이가 얼른 도끼를 가지고 와 나무 위로 올라오자 오누이는 하나님께 빌었어요. 하나님,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금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오누이는 금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호랑이도 하늘에 빌었습니다. 저에게도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이번에는 썩은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가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려는 순간 썩은 동아줄이 끊어져 호랑이는 그만 수수밭 위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흘린 피가 수수에 물들어서 빨간색이 되었대요. 하늘로 올라간 누이는 해가 되고 오빠는 달이 되어 세상을 밝게 비추어주고 있답니다.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옛날 어느 따뜻한 봄날, 한 할머니가 산 밑에서 팥밭을 메고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 앞에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할멈을 잡아먹으러 왔지. 할머니는 벌벌 떨면서 말했어요. 동짓날 팥죽을 쏘아줄 테니 그 다음에 잡아먹으렴. 그것도 좋은 생각이군. 호랑이는 산속으로 어슬렁어슬렁 사라져버렸어요. 어느새 가을이 왔어요. 할머니는 여름 내 자라 잘 여문 팥을 곳간으로 거두어 드렸어요. 겨울이 찾아왔어요. 동짓날이 되자 할머니는 팥죽을 한 솥 가득 쑤어 놓고 엉엉 울었어요. 아유. 그때 알밤이 떼굴떼굴 굴러왔어요. 할머니, 왜 오세요? 오늘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러 온단다. 제게 팥죽 한 그릇만 주세요. 도와드릴게요. 그러렴. 알밤은 할머니에게 팥죽을 얻어먹고 아궁이 속에 숨었어요. 조금 있으려니 송곳이 콩콩 뛰어왔어요. 팥죽 한 그릇만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번에는 쇠똥이 철퍽철퍽 기어왔어요. 저도 팥죽 한 그릇만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맷돌이 왈캉달캉 기어오고 지게가 뒤뚱뒤뚱 걸어오고 멍석이 너울너울 춤추며 다가왔어요. 모두들 할머니에게 팥죽 한 그릇씩 얻어먹었지요. 송곳은 팥죽을 먹고 부뚜막 위에 숨고, 쇠똥은 팥죽을 먹고 부엌 바닥에 숨고, 맷돌은 팥죽을 먹고 부엌 선반에 숨었어요. 멍석은 팥죽을 먹고 마당 구석에 숨고, 지게는 팥죽을 먹고 대문 옆에 숨었어요. 할머니도 팥죽 한 그릇 먹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어슬렁어슬렁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동짓날이라 그런지 날씨가 무척 춥군. 발톱이 꽁꽁 얼어버렸어. 호랑이가 방문을 열며 말했어요. 아궁이에 가서 불을 쬐렴. 할머니가 일러주었지요. 호랑이는 부엌으로 가서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그때 알밤이 톡 튀어나오더니
호랑이 눈을 퍽 때렸어요. 아이쿠, 너니야. 호랑이가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그러자 송곳이 휙 날아와 호랑이를 쿡쿡 찔렀어요.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허겁지겁 달아나려다 물컹 쇠똥을 밟고 말았어요. 찡 미끄러지더니 뒤로 벌러덩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때 선반 위에 있던 맷돌이 호랑이 위로 쿵 떨어졌어요. 호랑이가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기어 나오는데 멍석이 호랑이를 둘둘 말아버렸어요. 호랑이는 꼼짝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대문 옆에 있던 지게가 호랑이를 척 짊어지고는 강가로 성큼성큼 걸어가 풍덩 빠뜨렸어요. 할머니는 그 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우 누이. 글 배정인. 그림 전혜선.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만 셋둔 부부가 살았어요. 부부는 재산도 넉넉하고 남부러울 것이 없었지만 예쁜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안타까워했지요. 그래서 부부는 매일 뒷산 동굴 앞 선앙당에 가서 딸을 낳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예쁜 딸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동굴 속에 살던 꼬리 9 달린 여우가 이 소리를 엿들었어요. 10달쯤 지나 부부는 드디어 바라고 바라던 딸을 낳았어요. 부부는 딸을 새 아들보다 더 정성껏 길렀지요. 예쁜 우리 아기, 자, 넣어주려고 꾹꾹 감춰뒀다. 부부는 예쁜 딸이 아무 탈 없이 자라는 것이 행복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딸이 67살이 되었을 무렵 집안에 해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축들이 하루에 한 마리씩 죽어가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소가 쓰러져 있고 또 자고 일어나면 말이 쓰러져 있었죠. 생각다 못한 아버지는 첫째를 불러 말했어요. 밤마다 가축들이 한 마리씩 죽어가니 오늘 밤 첫째인 내가 외양간을 지켜보거라.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날 저녁 첫째는 몸을 숨기고 외양간을 지켰어요. 하지만 밤이 되자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이튿날 잠에서 깬 첫째는 외양간에 소 한 마리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죠. 뭐야, 소가 또 죽었어? 이거 큰일이구나.
아버지는 이번에는 둘째에게 외양간을 지키게 했어요. 하지만 둘째도 졸음을 참지 못하고 깜빡 잠이 들고 말았지요. 다음 날에도 말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본 아버지는 셋째를 불러 말했어요. 셋째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외양간을 지키거라. 그날 저녁 셋째는 장독 뒤에 숨어 외양간을 지켜보았어요. 셋째는 다리를 꼬집고 찬물을 마시며 졸음을 쫓았어요. 그때 자박자박 마당을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발소리의 주인은 누이였어요. 누이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손에 참기름을 바르고 나왔어요. 누이는 제주를 3번 넘더니 꼬리 9 달린 여우로 변했어요. 그리고는 속공무니에 손을 쑥 넣어 간을 꺼내 우적우적 씹어먹었답니다. 그 모습을 본 셋째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간을 다 먹은 여우는 다시 제주를 3번 넘더니 누이 모습으로 변해 방으로 돌아갔어요. 누이는 사실 뒷산 동굴에 살던 그 꼬리 9 달린 여우였던 거예요. 아침이 되자 셋째는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막내의 얘기를 듣다 말고 버럭 화를 냈어요. 누이를 시샘해서 얼토당토한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놈 썩 나가거라. 셋째는 자신을 믿어달라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매달렸지만 아버지는 셋째의 말을 믿지 않았지요. 집에서 쫓겨난 셋째는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다 스님의 도움으로 절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셋째는 절에서 잘 지냈지만 집이 무척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야겠다고 스님께 말했어요. 그러자 스님은 하얀 병, 파란 병, 빨간 병을 주며 말했어요. 자, 이것을 가져가. 위험할 때 쓰거라. 도움이 될 게다. 셋째는 말을 달려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집에는 사람도 가축도 없고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누이가 나타났어요. 누이는 아주 반가워하며 말했죠. 아니 오라버니 어디 갔다 이제 와요. 제가 저녁 지어드릴 테니 방에 들어가 계세요. 그러고는 셋째의 손을 꽉 잡고 방으로 이끄는 거예요. 방에 들어서자 누이는 끈을 셋째의 손목에 묶더니 끈 반대쪽은 자신이 잡은 채로 부엌으로 갔어요. 누이는 밥을 지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저녁엔 오라버니 먹고 아침엔 말 먹고 이 말을 들은 셋째는 생각했지요. 부모님과 형들은 저 여우에게 잡아먹혔구나. 어서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나도 잡아먹히고 말 거야. 셋째는 어렵게 손목에서 끈을 풀러 문고리에 메어놓고는 살금살금 도망쳤어요. 셋째는 말을 채찍질하며 한참을 달렸어요. 그런데 어느새 꼬리 9 달린 여우로 변한 누이가 바짝 뒤쫓아온 게 아니겠어요? 오라버니 저녁 지어준다니까 왜 그냥 가? 여우는 어찌나 빠른지 말꼬리가 붙잡힐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어요. 셋째는 얼른 하얀 병을 여우에게 던졌어요. 하얀 병이 깨지자 그 자리엔 가시덤불이 생겨났답니다. 여우는 날카로운 가시에 온몸이 찔려 비명을 질렀어요. 가시덤불이 여우를 막고 있는 동안 셋째는 열심히 달렸어요. 그런데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온 여우가 금세 뒤쫓아왔지요. 그런다고 내가 못 잡을 줄 알고? 오라버니는 저녁, 말은 아침. 여우는 이렇게 말하며 말꼬리를
잡으려 했어요. 셋째는 얼른 다시 파란 병을 던졌어요. 파란 병이 깨지자 이번에는 넓은 강이 생겼어요. 여우는 강에서 빠져나오려고 허우적댔답니다. 셋째는 그 사이 얼른 도망쳤지요. 이제는 됐겠지 싶어 셋째는 뒤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물을 헤엄쳐 나온 여우가 또다시 뒤쫓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셋째는 마지막 남은 빨간 병을 던졌어요. 빨간 병이 깨지자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올랐죠. 여우는 불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쳤지만 커다란 불에 휩싸여 나오지 못하고 결국 타 죽고 말았답니다. 셋째는 불에 타 죽은 여우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비록 꼬리 9 달린 여우였지만 한때는 귀여워하던 유이였기에 가여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잡초만 무성한 집으로 돌아온 셋째는 돌아가신 부모님과 형들을 위로하는 제를 올렸답니다. 네 장사의 모험.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자식이 없는 외로운 부부가 살았어요. 부부는 자식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했죠. 그래서 100일 동안 자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늘도 감동했는지 부부는 이듬해에 아들을 낳았지요. 그런데 이 아이는 7살이 되었는데도 제대로 서지도 말도 똑바로 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가 자고 일어났더니 아이가 없는 거예요. 한참을 찾아보니 뒷산 언덕에서 놀고 있었죠. 아버지, 어머니, 이 바위를 우리 집 앞에서 바꿔놓으라도 돼요? 부부는 바위를 어깨에 둘러매고 내려오는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날부터 이 아이를 바위손이라고 불렀답니다. 세월이 흘러 바위손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나라가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어요. 힘센 이웃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 소문을 들은 바위손이는 부모님 앞에 큰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나라가 위험하니 저도 가서 싸우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위손이는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을 뒤로 하고 전쟁터로 길을 떠났답니다. 바위손이가 한참을 가다 보니 수양버들 가지가 하늘로 쑥 올라갔다가 밑으로 뚝 떨어졌다가 하는 것이 보였어요. 바위손이가 뛰어가 봤더니
나무 밑에는 콧구멍이 엄청나게 큰 사내가 잠을 자고 있었지요. 누군데 죄 없는 나무를 괴롭히느냐? 나는 콧바람 손이라고 하는데 왜 남의 잠을 깨우느냐? 두 장사는 옥신각신 다투다가 결국 씨름을 하기로 했어요. 이라차차! 히야! 바위송이는 간단히 콧바람 송이를 넘어뜨렸지요. 콧바람 송이는 자신이 진 것을 깨끗이 인정했어요. 두 장사는 의형제를 맺고 함께 길을 떠나기로 했답니다. 바위손이와 콧바람손이가 푸른 들판을 지나가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지. 두 장사가 달려가 봤더니 쿵, 쿵, 쿵. 한 사내가 발을 구르고 있었어요. 너는 뭐하는 놈인데 애꿎은 땅을 찢고 있느냐? 나는 발구름손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참견이냐? 이번에는 바람손이와 발구름손이가 바위 멀리 보내기 시합을 했어요. 발구름손이는 엄청난 달 힘으로 바위를 힘껏 찼지요. 콧바람송이도 콧바람을 3개를 뿜었어요. 피우! 바위는 콧바람을 타고 멀리 멀리 날아갔답니다. 내가 졌어. 발구름송이는 통쾌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세 장사는 의형제를 맺고 함께 길을 떠났지요. 세 장사가 산을 넘어 마을에 들어서려 할 때였어요. 갑자기 커다란 물줄기가 나무들을 휩쓸고 지나가고 있었지요. 세 장사가 서둘러 산 위로 올라가 봤더니 싹! 한 사내가 오줌을 누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니, 누군데 점잖지 못하게 아무 데서 오줌을 누느냐? 난 오줌손이라고 하는데 왜 남의 일에 간섭이냐? 이번에는 발구름손이와 오줌손이가 큰 바위 깨기 시합을 했어요. 우선 오줌손이가 오줌을 내자 바위에 금이 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발구름손이가 발로 바위를 찾아 바위가 산조각 나면서 한 번에 깨졌어요. 정말 대단하군. 오줌손이는 놀라며 소리쳤지요. 네 장사는 의형제를 맺고 함께 길을 떠나기로 했답니다. 함께 길을 떠난 네 장사는 밤이 깊어지자 작은 주막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방 안에 모두 모이자 바위손이가 자리를 잡고 이야기했지요. 지금 나라가 위험에 빠져 있다네. 우리 함께 힘을 모아 나라를 구하러 가지 않을 텐가? 그래, 가자.
나도 갈 거야. 네 장사는 서로의 손을 힘껏 잡았어요. 드디어 네 장사는 전쟁터에 도착했어요. 정말 많은 이웃나라 군사들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모여 있었지요. 바위송이는 산 위로 올라가 큰 바위들을 번쩍 들어 골짜기를 다 막았어요. 오줌손이야, 내 차례야. 좋아. 오랫동안 참았었는데 잘 됐군. 쏴, 쏴. 이웃나라에 군사들이 있는 곳이 순식간에 오줌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이젠 내가 나서야겠군. 콧바람선이가 커다란 콧구멍으로 물 쌩쌩 불었지요. 휘, 휘. 이제 오줌바다가 꽁꽁 얼어붙었어요. 자, 혼 좀 나봐라. 이번에는 발구름선이가 꽁꽁 얼어붙은 이웃나라 군사들 위로 올라가 팔을 불렀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웃나라 군사들이 싹싹 밀었지요. 그럼 한번 용서해 줄 테니 다시는 얼씬거리지 말아라. 이렇게 네 장사는 힘을 모아 이웃나라를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답니다.